와플, 초콜릿, 맥주가 떠오르는 나라. 네, 바로 벨기에죠. 벨기에 하면 떠오르는 도시는 아무래도 브뤼셀일 것 같은데 이곳은 현재 EU 본부, 나토 본부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사실상 유럽의 수도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벨기에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벨기에는 크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언어도 다르고 각각 독립된 정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내 두 지역 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면서 현재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벨기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남북으로 나뉜 벨기에입니다. 약 12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지만 강한 나라 벨기에. 벨기에의 면적은 3528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경상남도와 북도를 합한 면적과 비슷해요. 하지만 벨기에는 영토의 크기와는 별개로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다고 하죠.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 벨기에는 주변 강대국들과 보다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유럽 교통의 요충지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벨기에는 일찍부터 무역을 활성화해왔어요. 그 결과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인 엔트워프 항구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벨기에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2022년 기준 GDP는 주요 경제국 중 25위, 1인당 GDP는 16위로 1인당 GDP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 독일, 영국 등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지만 강해 보이는 나라 내부에서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남북 간 격차. 벨기에는 현재 영토를 딱 절반으로 나눴을 때 경제적인 차이를 포함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먼저 남쪽은 왈롱 지역, 북부는 플란드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왈롱 지역엔 31.8%, 플란드런 지역엔 57.6%, 그리고 수도 브뤼셀에 10.6%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두 지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의 구분은 곧 지역별 경제 수준과 직결되었다고 하죠. 크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란드런 지역의 경우에는 유럽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 수로, 항구 등이 있어서 대체로 부유하고, 이에 반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롱 지역은 나라에서 나눠주는 돈에 의존할 정도로 빈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동쪽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일부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를 지역별 1인당 GDP로 보면 플란드런 지역이 왈롱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기도 하고, 심지어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엔트워프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인 릭상부르의 차이는 무려 12배에 달해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상황은 벨기에의 역사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지금은 유럽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지만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을 겪기도 하면서 오랜 과거에는 주변국들의 침략과 병합에 시달리던 벨기에였어요. 하지만 1830년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두 지역이 북부는 네덜란드, 남부는 프랑스로 나뉘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서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벨기에는 독립 이후 언어에 따라 행정구역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두 지역 간의 경제적인 차이를 극심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독립 직후 벨기에의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 대륙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뤄낸 벨기에는 당시 대규모 석탄 광산이 있던 남부 왈롱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석탄과 철강 산업을 활성화한 남부 지역은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진행시켰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벨기에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죠. 이로 인해 남부 지역은 벨기에의 전반적인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더 많았음에도 당시 경제와 정치를 장악한 남부 지역의 뜻에 따라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 사법제도 등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만들면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지역을 강하게 억압하기도 했죠. 이 상황은 결국 벨기에의 중심은 남부, 지금의 왈롱 지역이 독점했다는 거고,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이어지게 되면서 두 지역 간의 감정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역의 독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기준으로 두 지역의 경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요. 산업혁명 초기부터 개발되어 벨기에 경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석탄 산업, 시간이 지날수록 석탄의 매장량은 점차 줄어들었고 시설도 노후화되면서 전반적인 손익 자체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는 쇠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인건비는 점점 비싸져갔죠. 결국 벨기에의 남부 지역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석탄 광산이 폐광이 되었고 공장들은 문을 닫게 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급격하게 쇠퇴하는 이 현상은 남부 지역의 실업률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죠. 이에 반면 같은 시기 북부 지역에서는 상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거든요.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어요. 이 영향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세계 3대 항구 중 하나인 엔트워프 항구와 오늘날 벨기에 화물 운송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엔트워프 화물철도역을 자리잡게 했죠. 게다가 보석의 황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이름만 들어도 가격이 후덜덜할 것 같은데 엔트워프
엔트워프에는 세계 최초의 다이아몬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5%가 엔트워프를 통과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이라도 당장 비행기 티켓이랑 돋보기 들고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벨기에의 핵심적인 주요 산업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 먼저 자동차 산업의 경우 벨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이미 200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있던 자동차 생산 국가였다고 해요. 비록 자체 브랜드는 없으나 볼보, 아우디,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있고 현재도 벨기에 자동차 매출의 85%가 북부 플란드런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또한 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플란드런 지역에 유럽 최대이자 세계 2위 규모인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클러스터라는 것은 쉽게 말해 같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무리지어 모여서 집단 생산 체제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벨기에 플란드런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회사 500여 개가 모인 생산 기지가 있고요. 이 상황은 즉 벨기에 산업시설 자체가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 북부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항구 철도를 통해 보다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벨기에 경제는 약 70% 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을 북부 지역이 담당하고 있어 남부와 북부의 소득과 실업률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물론 플란드런 지역이 성장하는 것을 왈롱 지역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부 지역에서는 인구와 경제력 등을 포함한 벨기에의 주도권이 자칫하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걸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단이 다름 아닌 언어 경계선 설치를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어 경계선은 말 그대로 지역별 공식 언어를 나눠서 각각의 독립된 정부가 주도하자는 제안을 한 거죠. 북부 지역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두 지역 간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지난 1971년부터 모든 정당이 네덜란드어권과 프랑스어권으로 분리 참여하게 되면서 양측 지역에서는 각각 정당에 투표하고 중앙정부는 양 지역의 대표들이 장관을 맡아 운영하는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등 벨기에 정부의 복잡한 통치 시스템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결국 이 상황을 지켜보던 벨기에 국왕이 양대 언어권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동안 거의 완벽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덕분에 벨기에의 평화를 유지했지만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등 지역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심지어 북부 플란드런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남부 지역 사람들이 북부 지역에서 주는 돈에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북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남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냐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결국 2007년 북부와 남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냥 분리하자 라는 시위까지 벌어지기도 했고 벨기에 국왕이 적극적으로 직접 중재에 나선 적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벨기에의 분권 정치는 기네스 기록을 세운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때는 2010년 총선 이후 벨기에에서는 중앙정부를 세우지 못한 채 무려 500일 넘게 정부가 없었고 이에 최장기간 무정부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죠. 벨기에가 아무리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라고 해도 중앙정부 없이 1년 반을 지낸다는 건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죠. 오죽하면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만약 벨기에가 분리될 경우 왈롱 지역은 프랑스에 합병되는 걸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사람들의 지역 감정이 심하다는 거죠. 최근 두 지역은 언어도 경제적인 상황도 나뉘는 만큼 국민 통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두 지역으로 분리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두 지역을 분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사실 벨기에라는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중립국으로 남는다는 조건으로 독립을 승인받았어요. 이로 인해 유럽연합,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하는 벨기에가 갑자기 두 지역으로 분단되거나 변화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한 나라에 두 개의 자치권을 가진 나라 벨기에. 앞으로 벨기에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